6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 왕조.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조선 왕조에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자의 저주였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요? 장자의 저주. 장자의 저주? 적장자가 이렇게 요절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적장자가? 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조선 왕실에도 왕위를 계승을 못했지. 그러니까 차남이나 그 삼남이나 그게 오히려 괜히 물어봤다 싶지. 제일 많이 했던.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왕위 계승은 왕의 정비에 맞아들 적장자 세습이 기본 원칙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조선의 역대 27명의 왕 가운데 왕위를 계승한 적장자는 단 7명뿐입니다. 자, 조선은 처음부터 적장자 승계의 전통이 꼬여버렸습니다. 태조의 첫째 아들 진안대군이 지병으로 사망하며 태조의 뒤를 이은 정종과 태종은 태조의 둘째 아들과 다섯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선의 제3대 왕 태종은 적장자 계승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적장자인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했는데요. 하지만 저하, 서연에 드실 시각이 이미 지났사옵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도 몸이 아프구나. 양녕대군은 병을 핑계로 학문을 게을리하고 기생들과 추문이 이어지는 등 방탕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결국 양녕대군은 세자에서 폐위, 대신 셋째인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됐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조선의 제4대 왕, 세종대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왕위를 물려받은 적장자들도 이 적장자의 저주를 피하진 못했는데요. 세종의 적장자인 제5대 왕 문종은 무려 약 30년간 세자 교육을 받고 조선 최초의 적장자 출신 왕이 됐지만요. 병환으로 즉위 2년 만에 승하. 그리고 문종의 적장자인 단종은 12살에 조선 제6대 왕에 즉위했지만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즉위 3년 만에 숙부인 수양대군 세조의 강압에 의해 양위. 이후에 결국 폐위된 단종은 불과 17살의 어린 나이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적장자의 저주한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숫자로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 왕조 적장자의 저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성종의 적장자인 연산군은 중종 반정으로 폐위, 중종의 적장자 인종은 세자 생활 25년 만에 즉위했지만 8개월 만에 승하. 이처럼 조선 왕조 역사상 적장자로서 왕위를 계승한 7명 중 제19대 왕인 숙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장자의 저주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왕조라는 게 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스트레스도 있고 실제로 세자 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동안 좀 건강에 안 좋은 경우도 꽤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조선 왕실 역사는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암투의 역사로요. 특히 원비가 아닌 후궁의 아들이 왕위에 오를 때 더욱 격렬한 궁중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조선 제21대 왕인 영조는 원비 정성왕과 원자를 낳지 못했고 후궁 정빈 이씨와의 사이에서 어렵게 첫째 아들인 효장세자를 얻었는데요. 그런데 효장세자는 1728년 세자 책봉 3년 만인 10살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갑자기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아, 참. 이거 왕 뭐 이런 거 떠나서 아버지로서 얼마나 비통할까. 그렇죠. 영조는 참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그런 아이시죠. 7년 만에 또 후궁과 난 아들이 또 비운의 사도세자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사도세자의 운명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비극이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효장세자가 세상을 떠나고 2년이 지난 1730년 3월 벌레를 산책하던 영조의 눈에 띈 무언가. 아니, 대체 이건 무엇이란 말이냐? 지금 당장 조사하라! 그것은 바로 왕족들이 죽길 바라며 흉한 물건을 묻어 저주하는 매흉의 흔적이었던 겁니다. 오, 그러면 궁궐 내에 누군가 저주를 해가지고 네, 이 세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죠. 야,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었겠네. 자, 영조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영조는 바로 의금부에 조사를 명했고요. 그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년 전 소론과 일부 남인은 영조가 선왕인 경종을 독살했다고 의심. 이른바 이인좌의 난을 일으켰는데요. 그런데 반란을 일으킨 이들은 왕실을 저주하기 위해서 궁녀들을 사주해 벌레 곳곳에 사람의 뼈, 인고를 묻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생전 효장세자의 최측근으로 소론의 지시를 받은 한 궁녀의 충격자면 실은 뼛가루를 음식물에 섞어 세자 저하에게 올렸사옵니다. 무덤 속 시신, 길가에서 개가 뜯어먹다만 시신, 혹은 불에 탄 시신에서 채취한 뼈가루를 음식에 섞어 생전 효장세자에게 먹였던 겁니다. 이것도 저주라고 한 거구나. 야, 이건 거의 반역 아닌가? 와, 반역이지. 독사를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아니, 이거 자체가 독살이죠. 아, 그리고 실제로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효장세자가. 네네. 이거 이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어떻게 사람한테 저런 걸 먹이냐. 효장세자의 사인이 밝혀지자 영조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요. 저주를 사주하고 행한 이들을 모조리 처형. 한동안 조용하던 조정에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왕실에서 이렇게 저주가 행해졌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세자야. 그렇지. 이게 너무 충격적이네. 야, 궁중 암투가 이게 정말 진짜로 무시무시했네요. 1447년 안평대군의 무릉도원 꿈 이야기를 듣고 화가 안견이 단 사흘 만에 그려낸 조선 최고의 걸작 몽유도원도. 두 기자는 알고 계셨습니까? 아, 이건 미술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저거는 주관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1447년 평탄한 현실 세계, 험준한 바위로 이루어진 중간 세계, 그리고 복사꽃 핀 이상향까지 무릉도원으로 가는 여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몽유도원도가 완성되자 이 세상 어느 곳을 도원으로 꿈꾸었는가. 은자들의 옷차림새 아직도 완연하다. 그림으로 그려놓고 볼진데 정말 좋은 일이니 천여 년을 전하여 봄직하지 않는가. 안평대군의 발문을 시작으로 김종서, 박팽년, 성삼문 등 21명의 당대 최고 문인들이 앞다투어 몽유도원도에 대한 찬시를 남겼고요. 그 길이가 20m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 명작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몽유도원도가 탄생하고 몇 년 뒤 조선에 기이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몽유도원도의 저주 아닐까? 맞아. 아니면 왜 자꾸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어? 그 이후 그림이 세상에 나온 지 6년 뒤인 1453년 안평대군의 형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키며 조선에 피바람이 불어닥쳤는데요. 영부를 동모했다는 이유로 사사된 안평대군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10일 당시 좌의정 김종서가 철퇴로 맞아 사망. 1456년 단종 복위운동을 추진하던 박팽년, 성삼문 역시 사망. 이뿐만 아니라 이현로, 이계까지 몽유도원도에 이름을 올린 6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던 겁니다. 조선판 데스노트 아닙니까? 이름 올리면 다 죽여버리는. 이후 몽유도원도는 조선의 또 다른 살생부로 불리게 됐고요. 계유정난 이후 자취를 감췄다가 1890년대 일본에서 발견돼 안타깝게도 현재는 일본의 한 대학교에서 소장 중인데요. 찰나의 꿈을 영원으로 승화시킨 조선 최고의 걸작 몽유도원도는 정말 죽음을 부르는 조선의 또 다른 살생부였던 걸까요? 문무왕릉비에 담긴 숨겨진 비밀. 신라제 30대 왕으로 676년 삼국 통일을 이룩 통일국가의 틀을 세운 문무대왕. 그런데 행방이 묘연했던 문무왕릉비의 하단 부분을 1961년 경주 한 민가에서 발견. 그리고 1998년 하나의 가설이 대두되면서 역사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투후, 제천지윤, 전치령. 이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투후의 7대 손이라는 뜻인데요. 일부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요, 투후의 7대 손이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가 됐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투후가 도대체 누구냐? 바로 흉노족의 김일제란 사람입니다. 어이? 그러니까 흉노족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신라가? 김일제는 한나라 무제 때 벼슬을 한 흉노족 효도 왕의 태자로요. 다시 정리하자면 흉노족이었던 투후 김일제의 7대 손이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배웠던 역사가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 아닙니까? 당시 한나라 한무제는 흉노족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군을 북방에 보내 흉노를 공격. 한나라에 끌려온 흉노족 태자 김일제는 한무제의 신임을 얻고 공을 세우며 한무제에게 김이라는 성씨를 하사받았고요. 산동성 지역의 제후인 투후로 책봉이 되었습니다. 이후 투후 김일제의 후손이 한반도로 내려와 신라 땅에 정착, 신라 김씨의 왕조를 열었다는 가설입니다. 야, 이 논란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은 신라 김씨가 기마민족의 후예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신라는 다민족 국가인가요? 네. 그러게. 벌써 흉노도 있고 저 인도도 있고 다민족이네요. 문무왕릉비에 담긴 이 미스터리한 메시지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려의 삼별초는 어디로 갔을까? 1231년 고려를 침략한 몽골. 40년간 이어진 긴 전쟁에 지친 고려는 1270년 몽골의 항복을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이 항복을 받아들일 수 없어 끝까지 대몽 항쟁을 이어간 부대가 있었으니 바로 고려의 최정예 부대 삼별초. 하지만 결국 여몽연합군의 엄청난 병력에 밀려 1273년 제주도에서 모두 섬멸. 그렇게 삼별초는 최후를 맞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삼별초 유적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제일 전 기억에 남는 게 그 저 멀리 바다에서 이제 여몽연합군이 올 거를 대비해가지고 성벽을 쌓았어요. 굉장히 튼튼해요. 그때 만든 건데도 이게 팍 쳐도 뭐 넘어가지도 않고 이게 팍 쳐도 뭐 넘어가지도 않고. 쳤어요? 유적지를 훼손했다는 쳤어요? 아니, 죄송한데 친 게 아니라 네네.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까? 사람이 보면 모릅니까? 네. 헉 쳤다고 상상을 해봤는데 안 보통- 넘어갈 것 같다는 상상이 됐어요. 보통 그냥 보기에도 되게 튼튼해 보이더라. 이렇게 제가 정도 표현이 굉장히 짧네요. 표현이 무지하게 짧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삼별초의 역사는 제주도에서 끝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주 의외의 곳에서 삼별초의 흔적이 발견된 건데요. 지난 2007년 일본의 고고학자인 아사토 스스무의 충격적인 주장. 고려의 삼별초가 류큐 왕국의 건국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류큐는 12세기까지만 해도 수렵 채집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농경 사회로 발달. 15세기에는 일명 류큐 왕국이 건국됩니다. 배경을 알 수 없는 너무나 갑작스러웠던 류큐 왕국의 출현과 빠른 성장에 많은 역사학자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고고학자가 류큐 왕국 탄생의 비밀 퍼즐을 바로 삼별초라고 주장한 겁니다. 야, 근데 가능성 있을 것 같아. 끝까지 항쟁했거든요. 끝까지. 진짜 아예 포기를 몰랐던 가능성- 분들이니까. 네, 포기를 모르고 가능성이 정말 1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예. 밀렸으면 거기까지 갔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 증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별초가 넘어갔다라는 사료 같은 게 남아 있나요? 1994년 오키나와 우라소에시의 성과 왕실의 무덤에서 발견된 암기와. 이 기와에 계유년 고려와장조라는 글자가 진짜 수여되어 있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메이드 인 고려, 계유년의 고려 장인이 만든 기와라는 뜻입니다. 앞서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선멸됐다고 기록됐던 해가 1273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해가 바로 계유년입니다. 넘어갔네. 넘어갔어. 시기가 딱 겹쳐요. 아니 안 넘어갔다고? 넘어갔을 거라고 봐요. 삼별초 정신으로 봤을 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요. 13세기, 14세기에 연꽃무늬 수막새도 함께 출토됐는데 오른쪽이 오키나와에서 출토된 수막새고요. 왼쪽의 수막새는 삼별초가 근거지로 삼았던 진도 용장산성에서 출토된 수막새입니다. 너무나 흡사하지 이 않습니까? 정도면 거의 갔다고 봐야 되죠. 갔어.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서 삼별초가 제주도를 떠나 류큐 왕국 건국에 도움을 줬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거죠. 과연 일본 오키나와에 삼별초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걸까요? 자, 이번 역사 속 미스테리는요. 13세기 고려 시대 몽골군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혁혁한 공을 세우고 관직까지 올랐지만 어쩌면 우리는 잘 몰랐던 신비로운 한 인물에 대한 미스테리입니다. 자, 이분의 후손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베트남 남북부 문화탐방? 이게 베트남에서 넘어온 어떤 사람이 공을 세워서 그 후손들인가 보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간 거예요. 맞나요? 사실 저희 외갓집이 그렇거든요. 어? 저희 외갓집이 화산이 씨인데. 화산이 씨. 예. 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역사 속 미스테리한 인물은 바로 화산이 씨의 진짜요? 진짜야? 본인 집안 얘기네. 그걸 몰랐어 어떻게? 몰랐어요. 진짜요? 잘 들으세요. 이게 집안 얘기하는 거니까. 나 진짜 몰랐는데? 아, 이런 게 진짜로. 있었어요? 아, 집안 얘기를 내가 해주고 있잖아요. 자, 화산이 씨의 저런 게 있었네? 중시조였던 화산군 이용상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그의 정체. 그는 사실 고려인이 아니라
베트남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베트남 최초의 통일 왕조였던 리 왕조의 왕자 리롱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려 시대 1세대 귀화인입니다. 할아버지 얘긴데 보니까. 저희 외가 쪽 할아버지. 와, 신기하다. 나도 신기하다. 나도 잘 몰랐던 들으세요, 얘기인데. 지금. 아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베트남인이 고려까지 와서 어떻게 화산 이씨의 중시조가 되고 또 관직에까지 올랐는지. 그러니까 그 저희 과정. 할아버지는 왜 오신 겁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1225년 당시 안남궁으로 불렸던 베트남의 쩐 왕조가 왕권을 찬탈하며 리 왕조 일가를 숙청. 리 왕조의 왕자 리롱덩은 가까스로 일행들과 배를 타고 송나라로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도대체 어디란 말이오? 왕자님, 아무래도 저희 고려에 온 것 같습니다. 고려 황해도 옹진반도 지역에 도착한 겁니다. 아 그래서 저희 외가가 황해도인가요? 어머! 황해도요?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사리원이랑 해준가 그래요. 이재용은 별명이 베트남 왕자입니다. 그래요? 네, 진짜오? 진짜오. 이 형이 쌀국수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나 쌀국수 좋아. 쌀국수 좋아하잖아. 맨날 쌀국수 먹자 그러고. 그리고 리롱덩 일행이 외국인임에도 고려인들에게 배척당하지 않았던 미스터리는 당시 고려의 상황을 이해하면 쉽게 풀립니다. 당시 고려는 무역항인 병란도를 통해서 송나라, 대식국 등 다양한 나라와 교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인 리롱덩 일행을 배척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요. 그뿐 아니라 리롱덩 왕자는 한자에 능숙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필담을 통해 고려인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고 무사히 고려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 베트남 왕자, 현 고려인이 된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1253년 몽골군이 고려에 침입하자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고려를 지켜라. 마을 수령 그리고 함께 정착한 안남국 사람들과 군대를 편성, 고려의 장수로 몽골군에게 맞서 고려 영토를 지켜냈는데요. 이에 고종은 그의 공을 인정해 그를 화산군으로 책봉했고요. 관직과 함께 성을 하사, 그는 리롱덩에서 화산이 씨의 중시조 이용상으로 역사에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나 약 800년 뒤 1995년 화산이 씨들의 베트남 방문을 시작으로 2018년에도 응웬 부뚜 주한 베트남 대사가 경북 영주시의 화산이 씨 집성촌 등을 방문하는 등 이용상의 후손들은 베트남과 한국으로 가며 교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표류 때문에 벌어진 한 사람의 미스테리한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1801년 당시 조선엔 제주도에 표류해온 외국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지라 이들의 국적을 알 길이 없어 고국으로 돌려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9년 뒤 전하, 그자를 데려와 보면 어떻겠나이까? 구세주처럼 등장한 한 사람. 그는 외국인들과 말을 주고받더니 이들의 국적이 여송, 지금의 필리핀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덕분에 무사히 고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누가 필리핀 말을 할 줄 알았대? 따갈로그어를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조선 최초 필리핀어 통역사라 할 수 있는 그의 정체. 사실 전라도 우이도에 사는 한 홍어 장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필리핀어를 구사했느냐? 1801년 12월 홍어 장수 문순득은 풍랑을 만난 뒤 구사일생으로 어딘가에 도착했는데요. 야, 표류해서 필리핀까지 갔다고요? 자, 그가 도착한 곳은 필리핀이 아니라 반갑습니다. 류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아까 삼별초가 건국에 도움을 줬다는 곳이 바로 그 오키나와 류큐국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당시 조선에 사신을 보내며 교류했던 류큐인들은요. 조선인 문순득을 반기며 극진하게 대접. 그리고 약 8개월간 류큐에서 생활하던 문순득에게 드디어 청나라로 떠나는 사신을 통해 조선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또 풍랑을 만나서 이번엔 필리핀 여성국에 도착한 그는 이곳에서 약 9개월 동안 쌀무역을 도우며 여비를 버는 등 강인한 생존력으로 집에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자, 그리고 현재의 마카오인 오문에서 또 3개월을 보낸 뒤 청나라를 거쳐 무려 3년 2개월 만인 1805년 1월 마침내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근데 표류한 거리 생각하면 3년이면 금방금방 갔네. 거의 뭐 아시아의 하멜이네요. 하멜이죠. 문순득의 표류가 특별한 이유, 그가 당시 머물렀던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거류지여서요. 그는 유럽 문화를 접한 조선 최초의 서민인 셈입니다. 그러네요. 조선 그 어느 기록에도 없는 생생한 경험을 한 문순득의 이야기는요. 우이도의 유배 중이던 실학자 정약전이 표해시말로 기록해 남겼습니다. 당시 류큐, 여성, 오문 등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들의 문화와 생활상, 의복과 선박구조, 기후뿐 아니라 100여 개의 류큐어, 필리핀어까지 기록,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와 저기에 류큐어하고 필리핀어를 기록해놨구나. 오, 학술적 가치가 높죠. 높지. 그럼 마카오에서 그러면 저기 우리 에그타르트 이것도 먹은 거 아니에요? 먹었겠지. 먹었을 거 아니에요? 비싼 거 먹었겠지. 그럼. 와, 이 사람 진짜 대박이다. 뜻하지 않게 난민이 됐지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이들. 우연에서 시작된 미스테리는 역사 속에서 창대한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조선판 셜록의 미스테리 사건 일지. 자, 이번 특종의 주인공은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을 담은 목민심서를 쓴 실학자이자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건설하기 위해 거중기를 구안해낸 과학자로 여러 방면에서 활약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런데 조선 최고의 실학자였던 그가 일명 조선판 셜록으로 범죄 수사에도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범죄 수사요? 순조 1년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의금부에 체포된 뒤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정약용. 그는 18년의 유배 중 무려 500여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억울한 죄인을 없애기 위해 쓴 형법서 흠음신서는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조인들의 필독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흠음신서 속에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때는 1814년 12월 전라도 나주. 서로를 꼭 끌어안은 한 남녀가 온몸이 불에 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초검을 시행한 나주 관아에서는 한동안 비어있던 방에 갑자기 불을 떼면서 연기가 발생. 두 사람이 질식한 상태에서 불이 속옷에 옮겨 붙었다며. 그러니까 이 질식과 화재로 인한 사고사다. 땅땅땅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으니 조선판 셜록 정약용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괜히 그러셨을 것 같진 않고 당연하죠.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본 거죠. 난 이 사건을 인체 자연발화 사건이라고 이름 짓겠네. 인체 자연발화? 그렇습니다. 먼저 정약용은 구두를 덮일 때 일어나는 연기에는 독이 없기 때문에 질식사할 수 없다고 주장. 그리고 조사 좀 제대로 하라고. 털에 올려놓은 발은 멀쩡한데 몸과 다리가 불탔잖소. 남성 시신의 음경이 발기된 상태로 지나친 음욕으로 장기에서 음화가 발생해 사망했고 이후 불이 몸 밖으로 번져 몸을 태운 거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근데 이 현상을 보고 조선시대의 인체 발화를 생각했다는 게 그게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굉장히 인체 발화 사건이 형법서의 흠음신서에 기록돼 있다는 것도 정말 신기하고 결국은 굉장히 미스터리한 사건인데 야, 이게 진실이 뭐였을까요? 삼천궁녀 의자왕의 진실은? 두 기자님은 의자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뭐 백제 마지막 왕 삼성궁녀죠 뭐. 호색한. 호색한 같은 게 많이 떠오르죠. 뭐 정치는 뒷전이고 술에 빠졌다, 비겁하게 항복해서 백제를 멸망에 이르겠다, 무능하다, 폭군이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낙화암에 몸을 던진 삼천궁녀를 떠올리실 텐데요. 맞아요. 오죽하면 이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그 노래 삼천궁녀 의자왕 삼천궁녀 의자왕. 와. 둘 다 음이 이상해서 못 알아듣겠어요. 어쨌든 자 그렇다면 당나라에서 유교의 성인인 증자에 빗대에 동방의 해동증자라고 칭하며 직접 전장에 나가 신라의 성 약 40채를 함락시킨 정복군주. 왠지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기억되는 역사 속 의자왕의 미스터리와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의자왕의 첫 번째 미스터리. 낙화암과 삼천궁녀는 사실일까요?
주색에 빠져서 나라를 망하게 했다. 이게 제일 큰 욕이잖아요. 근데 의자왕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삼국사기에도 궁녀 얘기는 없어요, 아예. 그럼 삼국유사에도 그냥 몇몇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었다. 그런 정도의 얘기만 얼핏 나오지. 없어요, 연원이 어딘지가. 이제 문서에 나온 기록으로서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삼천궁녀 얘기가 이제 그 전에 돌던 얘기를 소설에 반영을 했겠지. 저 위에서 뛰어내리면 3,000명 못 뛰어내린다. 그렇지. 자, 그리고 의자왕의 두 번째 미스터리. 의자왕이 나당연합군에게 항복해서 백제가 멸망했다. 의자왕이 항복했다는 게 정설로 전해지긴 합니다. 근데 2007년에 중국에서 한 묘비가 발견되며 사실 의자왕은 항복하지 않았다라는 새로운 가설이 제기됐는데요. 오호. 발견된 묘비의 주인은 예식진. 그는 백제 멸망 직전 웅진성 방비를 맡은 대장이었던 예식과 동일 인물로 추정. 중국 역사서 구당서 해석에 따르면 의자왕과 당나라에 투항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식과 그의 가족들의 묘지명을 해석한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당이 북쪽을 토벌할 때 그 왕을 끌고 가서 고종 황제에 귀의하였다. 좌위위 대장군에 제수되고 내원군 개국공에 봉해졌다. 그러니까 사실 또 패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승자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시원하게 또, 네. 그러니까 또 신라 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서술했을 가능성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역사가 목도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사에서 사라진 천재 과학자. 지금까지도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 과학자로 평가받는 장영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공을 세우며 종삼품인 대호군의 자리에까지 오른 그였지만요. 조선시대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기술이 많이 선보여졌죠. 그래서 미래에서 조선으로 간 외계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놀라워요. 그럼 지금부터 무려 472년 동안 왕의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장영실의 미스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433년 세종 15년 9월 16일 세종실록에 따르면요. 장영실은 그 아비가 본래 원나라의 소주 항주 사람이고 어미는 기생이었는데 공교한 솜씨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므로 태종께서 보호하셨고 나도 역시 이를 아낀다. 따라서 장영실이 조선의 신분 계층 중에 가장 천한 노비였기 때문에 그의 출생일과 성장 과정이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낮은 신분이었는데도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능력만으로.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조선시대에서. 그러니까. 네. 그런데 말입니다. 수많은 업적과 공을 세운 그가 1442년 이후 조선왕조실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 1442년 3월 16일자 세종실록을 살펴보면요. 대호군 장영실이 안여 만드는 것을 감독했는데 건실하지 못하여 부러지고 허물어졌으므로 의군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의군부에서 장영실에게 군장 100대를 집행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담긴 그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미스터리한 건요. 장영실과 함께 안여 제작을 책임졌던 문신 조순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종이 장영실을 파면한 것에 대해 사람들은요. 당시 천문관 측은 오직 중국, 명나라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세종이 장영실이 건립한 왕립천문대 간이대로 인해서 명나라와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까 봐 그를 파면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태종의 어떤 과학 연구에 대해서 명나라가 굉장히 간섭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커버가 들어간 걸 수도 있구나. 그 당시로서는. 일단 벌을 줬다라는 거 남겨두고 뒤에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쓴 게 아닐까? 단원 김홍도의 숨겨진 부캐릭터? 힘있는 필치와 섬세한 묘사로 조선 회화로는 드물게 국보로 지정된 분선도. 조선시대 서민들의 일상을 담은 풍속과 씨름 등으로 조선의 화폭을 넓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단원 김홍도. 그런데 말입니다. 1990년대 국내 미술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단원 김홍도와 일본 화가 도슈사이 샤라쿠는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림으로 대한민국 최고가 김홍도라면 일본에서도 같은 인물인데 이렇게 성공했다는 거죠. 심지어 한 사람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근거. 두 사람의 활동 시기입니다. 김홍도는 1791년에서 1795년까지 연풍 현감을 지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기간 중 1794년부터 1795년까지 약 1년 동안 단 한 점의 그림도 남기지 않아 그의 행적에 대한 미스터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시기, 딱 1년 동안? 그렇죠. 일본의 도깨비처럼 등장해 화단을 뒤집어버린 화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샤라쿠였던 겁니다. 완전히 겹쳐. 기간이 완전 겹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의심해 볼 수 있는 얘기네요. 일본 내 샤라쿠는 미궁의 화가로 불릴 정도로 생물년은 물론 출신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인물이었는데요. 1794년 5월 화단에 등장한 뒤 140여 점의 작품을 남긴 그가 약 10개월 뒤 불의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라진 뒤 행방이 묘연하던 김홍도가 다시 조선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야, 이상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김홍도와 샤라쿠가 동일 인물이라는 또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유사한 화풍. 먼저 못의 머리처럼 시작해서 쥐의 꼬리처럼 슥 흘리는 정두서미법은 일명 김홍도식 화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샤라쿠의 작품에서도 정두서미법이 그러네. 부여됐습니다. 똑같네. 저 선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치마에 내려 저 주름. 바지에 있는 선. 주름. 네. 저기가 아이, 그래. 보면 머리가 올챙이처럼 이렇게 좀 크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풍의 그림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심지어 단원 김홍도는 손과 발을 인지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그의 작품 속에서 손가락 개수 오류나 좌우 혼동 등 손 표현의 오류들도 흔히 발견됩니다. 그러네. 저기 지금 손들이 꺾여 있네요. 자, 그런데 샤라쿠의 작품 속 인물의 손가락도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러네. 그죠? 그 역시 손발 묘사에 취약하다는 특징이 나타난 것이죠. 그렇죠. 새끼손가락 쪽이 좀 이상합니다. 그죠? 아니, 엄지의 위치도 아주 특이한 거죠. 자, 양국의 문화를 찬란하게 장식했던 두 천재 화가 김홍도와 샤라쿠. 정말 이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었을까요? 조선시대를 떨게 만든 모모. 입이 일세, 머리가 하나인 귀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한 번에 밥 한 동이 두부꽃 반 동이를 먹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공포소설이 아니고요. 바로 성종실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조선왕조실록에 귀신의 존재가 기록됐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이 야사집도 아니고 정사. 실록에. 청서요. 때는 성종 1년이었던 1470년 음력 5월 26일 성종실록에 의하면 전남 각지에서 일명 삼구일둑이란 귀신이 출몰, 그 귀신이 집을 돌아다니며 밥을 한 동이나 먹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졌는데요. 그래도 이 귀신이 예의가 있었는지 삼구일둑이는 밥을 먹은 대가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비가 안 오고 다음 달 스무 날에 비가 올 것이다. 일기에 보여주고 가는구나. 그렇습니다. 바로 날씨를 예언하는 귀신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의 미스테리한 기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511년 5월 9일 중종실록에 기록된 충격적인 얘기. 밤에 개 같은 짐승이 문소전 뒤에서 나와 앞 묘전으로 향하는 것을 괴이하게 여겨 쫓으니 서쪽 담을 넘어 달아났다. 진짜 이상하다. 조선의 궁궐에 개와 비슷한 짐승이 나타났다가 달아났다는 건데요. 게다가 그일 권례에서 숙직하던 군사가 괴물이 있다는 헛소리를 전하자 한 사람이 부르면 100사람이 부동하듯이 휩쓸렸다. 어떤 자가 망령된 말로 말같이 생긴 괴물이 나타나 이리저리 치닫는다고 하자 금군들이 놀라 소리치면서 소동을 피웠다. 앞서 등장했었던 괴물은 16년 뒤 그리고 21년 뒤에 또다시 등장. 심지어 대낮에 괴물이 대비의 침전 창벽을 두드려 대비전을 경복궁으로 이전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어휴, 이건 좀 큰일이네요. 보는 사람이 많은 궁전 내에서 있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기 그 영화 물괴
나오지 않았나요? 괴물 나오는 영화? 조선시대 뭐 괴물 스토리에 물개가 있었죠. 아니, 그 영화 앞에 실록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말이 있긴 해요. 네. 조선왕조 실록에 담겨있는 정체모를 존재들. 과연 실제로 나타났던 걸까요? 아니면 흉흉한 세상에 도는 괴담이었을 뿐일까요? 지난 1월 국내에서 전해진 소식. 조선 숙종 때 공신들의 충성 맹세 기록을 담은 왕실 최대 규모 문서 20공신 회맹 축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됩니다. 20공신 회맹축은 1680년 8월 30일 임금과 역대 공신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함께 지내는 제사 회맹제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문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회맹제외. 권율과 원균의 후손들은 참석했지만 충무공 이순신의 후손들이 초대받지 못한 것이 미스터리입니다. 한 역사연구원이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못 왔다는 거예요? 에이, 근데 초대받았는데 사정이 있었겠죠. 20공신 회맹축에는 숙종 6년 당시 회맹제에 참석한 412명은 물론 병가나 상중 등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한 77명까지 총 489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공을 인정받아 선조 37년 공신으로 책봉된 권율, 원균의 자손들은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러나 권율과 원균과 함께 1등 공신으로 책봉됐던 임진왜란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의 자손에 관한 내용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하네. 국민적 영웅이고 국가를 구한 공신인데 상식적으로 명단에 없는 거 진짜 이해 안 되고. 아, 저건 아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키는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도 있습니다. 숙종 때 편찬된 김충장공 유사에 따르면요. 북을 치던 부관 송희립이 적탄을 맞고 쓰러지자 이순신은 투구를 벗고 돌격북을 치며 싸움에 맞서다 탄환에 맞아 죽었다. 외적의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그것도 조선 수군의 총사령관이던 충무공이 스스로 투구를 벗고 지휘를 했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전장의 뒤에서 그럼. 사기를 북돋으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투구를 벗고 싸운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당시 동인과 서인의 당파 싸움이 극심한 시기였고요.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봤자 정치적 희생양이 될 것으로 판단, 후손들에게까지 화가 미칠까 봐 전장에서 투구를 벗고 일부러 총탄에 맞아 전사했다는 자결설도 있고요. 진짜?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기 위해서 아산 어리산 인근에서 15년간 칩거 생활을 했다는 은둔설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여러 가지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이순신 장군과 선조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백의종군 시키고 그렇죠. 약간 자기보다 영웅시 되는 걸 부러워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가설이긴 하지만 결국 이건 문서로 남아 있는데 후손까지 초대장에 이름이 없었다고 한다는 거 뭔가 있었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죠. 1392년 태조 이성계가 건국해 무려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7명의 왕이 집권했던 조선.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은 유독 젊은 시절에 병사한 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왕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는 없지만 암살 음모론에 휩싸였던 조선 왕들의 미스터리한 죽음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암살 음모론의 주인공, 독살설로 인해서 재임 기간 내내 왕권을 위협받은 조선의 21대 왕 영조의 이야기입니다. 1724년 8월 20일 때는 영조가 연인군으로 불리던 시절 그의 이복형인 조선 20대 왕 경종은 게장과 감을 먹은 뒤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점차 병세가 악화되며 의식마저 흐려지던 상황. 이에 당시 연인군은 어이들의 반대에도 인삼과 부자를 달인 삼부차를 처방하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8월 25일 갑작스럽게 승천한 경종. 이에 당시 장안에서는요. 혹시 그 궁합이 안 좋은 게장과 감을 올린 것도 연인군의 소행 아니야? 연인군이 경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극인 게장과 감을 올려서 배탈을 유발했다는 소문이 확산, 경종 독살설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1728년 영조 4년엔
경종 독살설 등의 이유로 2인좌의 난이 발발. 이후 전국적인 대규모 반란으로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영조는 주기 초부터 무려 30년 이상 선왕을 독살한 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영화 사도 보면 그 영조를 연기했던 송강호 씨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니들 또 그 얘기냐? 내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냐? 이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종 독살설에 대해서. 이게 왕세자가 아니라 왕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오해를 샀던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역대 조선 왕 중에 가장 강력한 독살설이 제기된 왕 고종입니다. 1919년 1월 21일 덕수궁에서 사망한 고종의 사인은 뇌내출혈 혹은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로 발표. 하지만 건강했던 고종이 하루아침에 승하하자 이를 고지고대로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목격한 친일파 윤치호의 일기에도 독살로 의심되는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강하던 고종 황제가 나인이 올린 식혜를 마신 후 심한 경련을 일으키다 세상을 떠났다. 게다가 고종의 치아가 모두 빠져 있었으며 목 부위에서부터 복부까지 30cm가량의 검은 줄이 길게 나 있었고 고종 승하 직후 2명의 궁녀가 의문사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원래 근데 왕한테 뭐 올릴 때는 그 기미상궁이 다 음식 맛보게 돼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기미상궁이 먼저 죽었거나 기미상궁이 범인인가? 저기 혼자 다른 녹화하지 마시고 여기 좀 참여해 주세요. 혼잣말 자꾸 하지 마세요. 실제로 일본이 사주한 고종 독살설이 대두되자 일본은 고종의 사인이 자연사라 주장하며 해명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고요. 이는 3.1운동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조선 왕조 암살 미스터리,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자, 오늘 그 사람의 미스터리한 죽음. 2006년 1월 오스트리아 서부 인스부르크의 한 법의학 연구소 소속인 발터 파르존 박사의 충격적인 발표. 이번에야말로 음악 거장의 미스터리가 풀릴 겁니다. 오스트리아면은 누구예요? 오스트리아면은 단 한 명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럼 짤츠부르크라고 해야 되고 그럼 모차르트네. 그죠? 당연히 오스트리아 모차르트죠. 그걸 뭘 질문이라고 합니까? 자, 그 주인공은 바로 두 기자님이 말씀하신 신이 내린 천재 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35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요절한 모차르트는 사후 2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죽음에 대한 숱한 미스터리가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성 마르크 공동묘지에서 발굴해 1902년부터 모차르트 연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모차르트의 두개골을 2004년 발굴된 그의 외할머니와 조카 유골의 DNA와 대조, 이를 통해 모차르트 죽음의 비밀이 풀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검사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모차르트의 죽음에 대한 의혹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1791년 모차르트는 사망 직전 갑작스런 고열에 시달리다 2주 만에 급사했는데요. 이후 그의 죽음을 놓고 무려 150여 가지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모차르트 사망에 대한 첫 번째 추측, 라이벌 살리에리의 독살설. 모차르트 사망 이후 러시아 희곡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에서 모차르트의 재능을 질투한 살리에리가 샴페인 잔에 독을 타는 장면이 묘사됐고요. 1984년 영화 아마데우스에서도 해당 내용이 또 한 번 강조되며 독살설을 믿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사실 소문과 다르게 두 사람은 우호적인 관계였다고 합니다. 자, 모차르트 사망에 대한 두 번째 추측, 수은 중독. 모차르트는 매독을 치료하기 위해 와인에 수은을 넣어 마셨다고 하는데요. 수은에 중독될 경우 의식장애, 경련, 발작, 고열 등을 앓다 수주일 내에 사망할 수 있는데 모차르트의 사망 직전 증세와 비슷했던 거죠. 자, 그러나 이 가설 역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설일 뿐. 근데 의혹이 150개면은 그냥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왜 거죠. 죽은지? 네. 근데 저 정확하게 시대에는 의학이 뭐 지금하고는 맞아. 비교가 안 되니까 사실 어떤 경우로 죽었다 해도 그걸 알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바로 검사 결과겠죠. 대망의 검사 결과. 모차르트의 두개골과 외할머니, 조카 유골의 DNA는 불일치. 그렇죠? 그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근데 DNA 결과가 어쨌든 이 미스터리를 밝혀준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또 새로운 미스터리를 남기는 그러니까. 상황이네요. 고대 기계 속 수수께끼.
1901년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 부근의 바다 밑에서 난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한 척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박에서 고대 그리스 시대의 항아리, 장신구, 조각품 등과 함께 무려 기원전 1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계를 발견. 세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1세기입니다. 1세기. 기계가 있어요? 저기 뭐야? 태엽이에요? 안티키테라 기계라 불리는 이 장치는 사실 처음 발굴 당시에는 단순한 청동 물체로 여겨졌습니다. 대체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그런데 70년이 흘러 1971년 영국의 물리학자 데릭 솔라 프라이스 교수는 안티키테라 기계를 엑스레이와 감마선 이미지로 촬영. 그리고 안티키테라 기계의 잔해 속에서 30개 이상의 톱니바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학자들이 모여 끈질긴 연구를 이어간 끝에 기계에 적힌 설명서 속 그리스어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기 설명서가 또 있었어요? 설명서에는 천체들의 움직임과 위치, 일식, 예측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설명서대로 기계를 복원해 본 결과 기원전 1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티키테라의 정체는 천문관측 기계였습니다.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 장치를 기원전 1세기에 만들어냈다라는 거잖아요. 더욱 놀라운 점은요. 태양 주위를 도는 이 지구의 운동 365.25에 가까워요. 또 이제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29.5에 가까운 숫자예요. 이게 두 개가 딱 맞아야지만 딱 자기 위치에 오거든요. 그 주기가 235개월이에요. 또 하나의 주기는 뭐냐면은 월식이 일어나는 게 있거든요. 이 주기는 223개월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안티키테라 기계가 갖고 있는 이 두 개의 원판 비가 정확히 하나는 223이고 하나가 235예요. 아니 거의 요즘 사람이 만들어서 타임머신 타고 갖다 놨다고 해도 이해가 될 정도예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안티키테라 기계의 발견. 고대 문명이 어떻게 이 장치를 만들었는지는 아직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 가면 속 미스터리한 남자. 한 사람은 왕, 한 사람은 철가면으로 서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쌍둥이의 운명을 그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아이언 마스크. 자, 이 영화는 프랑스의 대문호 알렉산드르 뒤마의 브라질론 자작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소설이죠, 원작 자체가. 네, 네. 철가면의 이제 존재가 굉장히 미스테리했던. 그럼요. 진짜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그런데 소설과 영화 속에서 가면을 쓴 채 감옥에 갇혔던 철가면은요, 사실 역사에 존재했던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많은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철가면은 1669년 수감된 뒤 1703년 바스티유 감옥의 독방에서 사망한 죄수로요. 그는 소설과 영화 속의 주인공이 철가면을 쓰고 살아했던 것처럼 검은 벨벳천으로 약 30년 세월 동안 얼굴을 가려야 했는데요. 일명 철가면으로 불리는 그는 정체도 죄명도 알려지지 않았으며 어째서인지 간수들은 그에게 귀족들이 먹을 법한 고급 식사와 술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비에 둘러싸인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미스터리한 것은 그가 사망한 뒤에도 마르시올리라는 가명으로 매장, 그뿐 아니라 그가 감옥에서 사용했던 모든 물건을 불태우고 감옥의 벽까지 모두 긁어내는 등 그의 정체를 두고 의문만 더해갔습니다. 무려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스터리한 철가면의 정체를 두고 수많은 추측이 제기됐는데요. 철가면의 정체에 대한 첫 번째 주장, 왕비의 외도로 인한 사생아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요, 남편인 루이 13세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안 도트리슈 왕비가 외도로 사생아를 낳았고 바로 그가 철가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철가면의 정체에 대한 두 번째 주장, 루이 14세의 친부설. 먼저 루이 13세와 그의 아들 루이 14세 초상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다르게 생겼네. 자, 이를 두고도 사람들은 왕비가 외도로 루이 14세를 낳았으며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루이 14세의 친부를 얼굴을 가려 감옥에 가두었다고 주장. 알 수가 없다. 기록이 안 남아있으니. 아, 근데 프랑스식이나 되는 나라도 기록이 전혀 없나 보네요. 아니, 의도적으로 다 없애버렸죠. 기록을 은폐했으면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야, 일부러. 과연 바스티유 감옥에 갇혔던 철가면의 정체는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베일에 쌓여 있었던 걸까요?
죽여도 죽지 않는 자. 치명적인 독을 먹고 수차례 나르는 총살을 맞고도 멀쩡히 살아있는 남자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얘네 다이아드가 됐죠. 아이언맨인가요? 이거 다 영화 속 인물. 그러니까 영화 속 인물밖에 안 떠오르는데. 실제로? 실제 인물입니다. 제정 러시아 말기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그의 승, 그레고리 라스푸틴입니다. 라스푸틴. 이 사람이 왜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수도승을 자처했던 라스푸틴은 당시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의 아들인 황태자 알렉세이의 혈우병을 기도로 치료. 이 일을 계기로 황제와 황후의 무한 신임을 받았고요. 제정 러시아 정계의 비선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그 뭐 기도로 치료를 했다 이거는 뭐 사실 믿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우연히 타이밍이 맞았다 타이밍이 정도로 맞는 해석을 거지. 해야 될 텐데. 나을 때도 난 거야. 어. 신비로운 능력으로 제정 러시아를 주무른 라스푸틴. 그러자 그를 견제한 황실 측근들은 라스푸틴을 암살하기로 계획. 1916년 12월 29일 황족 유스포프 공작은 파티를 빌미로 자택에 라스푸틴을 초대했는데요. 그런 청산가리를 먹었는데 왜 죽질 않는 거야? 라스푸틴이 분명 치사량의 청산가래가 든 케이크를 먹고도 끄떡없이 멀쩡하게 파티를 즐기는 겁니다. 결국 기다리다 지친 유스포프 공작은 라스푸틴을 저격. 총에 맞은 라스푸틴은 쓰러졌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라스푸틴이 마치 좀비처럼 벌떡 일어나 유스포프 공작을 공격. 저 정도면 죽이려고 하다가 믿게 되겠다. 라스푸틴 느님 이러면서. 제가 의심한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아니 청산가리도 먹고 벌떡 일어나서 반격하고 이건 뭐 좀비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직 놀라시긴 이릅니다. 당시 대기하던 암살 공모자들이 깜짝 놀라 라스푸틴을 향해 수차례 총탄을 발사. 겨우 그를 제압해 강물에 던져버렸는데요. 그런데 더욱 미스터리한 점은요. 사흘 뒤 라스푸틴이 시신으로 발견됐을 당시 그를 꽁꽁 묶었던 밧줄이 풀려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 사람 물에서까지 살아나와가지고 유스포프 찾아갔으면 거의 기절했겠는데. 아, 그건 뭐 맹신이지. 라스푸틴. 의심한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누님 이렇게 되는 건가? 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 청산가리고 총이고 이 사람한테 소용없다는 얘기네. 그런데 말입니다. 미스터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황제 친척에게 죽임을 당하면 황실은 머지않아 몰락할 겁니다. 실제로 그가 사망한 다음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 러시아 황실은 몰락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특종은 세계 8대 미스터리로 손꼽히는 책, 코덱스 기가스입니다. 이 책은 13세기 초 보헤미아의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책으로 사람이 손으로 직접 쓴 필사본입니다. 오, 진짜 정교하다. 캘리그라피의 원조격이네요. 저게 그러니까. 필사본, 네. 저게. 컴퓨터로 찍어낸 것 같아. 그러니까 인쇄체 같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코덱스 기가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높이 92cm, 폭 50cm, 두께 22cm에 무게는 자그마치 75kg, 320장의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중세 최대의 필사본인데도 불구하고요. 오탈자 제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방대한 양의 책을 여러 사람이 아닌 오직 단 한 사람이 썼다는 겁니다. 와, 저 많은 거를.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엄청난 책이 단 하루 만에 완성됐다는 겁니다.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에이, 사람이 쓸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는데 요즘 아니, 펜도 아니고 옛날에 그 뭐 일일이 딱 찍어 썼을 거 아니에요. 아니, 속기사도 힘들어. 저 큰 걸 저걸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써요? 있어. 아니, 때려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청산가리 먹고 안 죽은 건 상식적이야 아, 그러면? 그건 뭐 잘못. 아니, 그건 이렇게 옆에 뱉을 수 있잖아. 뱉었어 케이크를? 13세기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도승 헤르만은 규율을 어긴 죄로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됐다는데요. 그러자 제가 우리 수도원이 영원히 예찬받을 수 있도록 내일까지 엄청난 책을 만들겠습니다. 제발 형벌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그런 책을 완성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어떡하지? 책만 완성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고 싶다. 자네 그 말 진심인가? 내가 그 책을 완성시켜 줄 테니 나와 계약하지. 그리고 헤르만은 악마에게 감사의 의미로
책 577페이지에 증거를 남겨놨는데요. 바로 이 악마. 엥? 그래서 코덱스 기가스의 또 다른 이름이 악마의 성경입니다. 네, 내가 볼 때는 저 책의 신비감을 높이기 위해서 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닐까요? 스토리텔링이다. 그렇지. 그럼 하루 만에 쓴 것도 뻥이다. 마케팅이다. 아니, 저걸 파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계약을 해서 쓴다는 안 것 되지.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자, 책의 탄생 과정도 너무나 미스터리하지만 또 하나 미스터리한 건 코덱스 기가스의 중간에 8페이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건데요. 누군가 이게 이제 필체가 달랐다거나 누가 더 줬구나. 함께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와, 좋은 거 좋네. 아니야? 8장을. 제일 양 많은 8장을 누구한테 맡겼네, 보니까. 와, 진짜 무지하게 안 믿는다, 정말. 아우, 미치겠네. 계속 이어드리는 특종입니다. 미스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아주 미스터리한 책입니다. 바로 보이니치 필사본입니다. 이 책은 들어보셨나요? 보이니치 필사본? 뭐 다양한 식물들이나 뭐 이런 게 그려진 책인 것 같은데. 역시 관찰력 좋아요. 식물도감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보이니치 필사본은 1912년 세상의 존재가 드러나자마자 언어학계에 대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 탄소 연대 측정 결과 15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이 책에 쓰인 문자가 지구상의 언어가 아니었던 겁니다. 또 이 스토리 또 만든다, 또. 아니, 지구상의 언어가 아니라 이제 암호였겠지. 자기네들 쓰는 남들 못 알아보게 하는 거. 그걸 외계어로 또 둔갑을 시켰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문자 중에 이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보이니치 필사본은 약 240페이지 분량으로 문자의 형태를 보면 라틴어와 비슷한 것도 같고 다양한 채색 사파도 있지만요. 이 문자가 대체 무슨 언어인지, 책이 무슨 내용인지 해독 불가. 그동안 전 세계 수많은 언어학자, 암호학자, 심지어 수학자들까지 해독하려 했지만 단 한 단어도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학계에서는 나체의 여인, 식물, 별 등 다양한 사파가 그려진 것으로 봐서 약초학, 천문학, 우주학, 연금술 등을 담은 일종의 백과사전 같은 책으로 추측했습니다. 우와. 아니면 뭐 아예 문명 자체가 우리가 모르는 문명이 존재했다 사라졌다거나 아, 이러면 가능한 얘기 그건 아니에요? 가능한 얘기다. 그죠? 외계어라기보다는. 문헌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지. 15세기에 네. 불가사의 그 자체인 보이니치 필사본. 그런데 최근 이 미스터리한 책을 해독하는데 과학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2018년 캐나다 한 대학의 연구진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결과 예, 보이니치 필사본의 문자는 히브리어에 기반을 둔 겁니다. 보이니치 필사본이 히브리어에 기반을 두었고 책의 일부는 여성 건강 관련 내용이라 추측했는데요. 반면 2019년 영국의 제라드 채시어 박사는요. 아닙니다. 그 문자는 원시 로마의 사어입니다. 보이니치 필사본 속 문자가 원시 로마의 사어이며 육아정보, 심리학, 민간치료법 등이 담겨있는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학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 보이니치 필사본은 암호학계의 성배라 불리며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역사를 뒤흔든 뭐뭐. 자, 이번엔 두 기자님께 상식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메리카 대륙은 누가 발견했죠? 콜럼버스라고 얘기를 바라죠?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누군가요? 아메리고 베스푸스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냐니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둘은 아닌 건 내가 알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우리는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배웠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콜럼버스의 발길이 닿기도 전에 아메리카 대륙을 다른 유럽인이 먼저 발견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다른 유럽인이요? 네. 그래, 유럽인. 그래서 이제 그 왜 아메리카 대륙으로 부르느냐, 이제 아메리고 베스푸치 때문에 아메리카로 부른다. 그런 얘기가 있죠. 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인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자,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미스테리한 이 사실은요. 한 동전 때문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렇지. 1957년 고고학자 멜그랜과 에드룬게가 미국 메인주의 고다드 유적지에서 유물을 발견하던 중 의문의 동전들을 발견했는데요. 이거 생전 처음 보는 동전인데? 엄청 오래돼 보이는데 정체를 모르겠네? 이후 22년이 흐른 1979년 또 다른 고고학자들이 메인주에서 발견된 동전, 일명 메인 페니를 감정한 결과 이 동전은 11세기 노르웨이의 바이킹들이 쓰던 동전입니다.
이는 콜럼버스보다 무려 약 400년 앞선 11세기 후반 북유럽의 바이킹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내디뎠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요. 바이킹 부족과 아메리카의 원주민이 교류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메인주까지 항로가 되게 짧을 것 같긴 해요. 가능하죠. 위로 이렇게 그린란드 아예 위로. 왜냐면 메인주 자체가 오른쪽 맨 위에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11세기라니까 놀랍네요. 어쨌든 근데 콜럼버스 전에 바이킹과 교류를 했다는 게 밝혀지면은 뭐 새로운 역사를 쓸 때 중요한 단서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메리카 대륙에 콜럼버스보다 바이킹들이 먼저 도착했다는 걸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요. 1960년대 캐나다 동부 뉴펀들랜드 섬에서 11세기 초반 바이킹들의 유물이 발굴됐는데요. 메인주에서 발견된 메인 페니 역시 11세기 바이킹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실제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바이킹이 아메리카를 먼저 발견했다는 사실을 좀 더 뒷받침하는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동전이 과거 아메리카 대륙에서 바이킹들이 실제로 사용한 동전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요. 11세기에 만들어진 동전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왜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져갔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특종은 사진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2005년도에 터키에서 발행된 지폐인데요. 이 지폐 사진 속에 역사 속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왼쪽은 지도고 오른쪽이 배인데 지구본인가 저 뒤에는? 뭔데 그러지? 이 지도는 1929년 터키 이스탄불의 토카프 궁전 박물관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16세기 당시 오스만 제국의 해군 제독이었던 피리 레이스가 1513년 제작한 지도로 밝혀졌습니다. 뭐가 비슷하다는 거죠? 지도 아래쪽에 대륙 모양이 보이시나요? 아래쪽. 이 대륙의 정체는 남극입니다. 이 남극 대륙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건 20세기. 하지만 이미 16세기 지도에 남극 대륙이 표시가 돼 있던 겁니다. 사실 남극 대륙에 첫 발을 디딘 사람은 19세기 러시아의 탐험가이자 해군 벨링스 하우젠 제독인데요. 1821년 당시 남극에 첫 발을 디딘 그는 남극이 얼음과 빙하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대륙인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20년이 지나 1949년 영국, 스웨덴 합동조사단이 지진파를 이용해 남극을 조사. 남극은 단순히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과거 얼음 밑에 땅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세기가 돼서야 과거 남극에 땅이 존재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남극의 존재가 밝혀지기 한 300~400년 전에 이미 그 오스만 제국이 남극의 존재를 알았고 그러니까. 실측을 저렇게 했다는 거네. 그러니까 당시 오스만 제국이 무역 교역을 활발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항해술이 매우 뛰어나긴 했을 텐데 그 별자리 관측 도구 카마를 이용해서 배가 어느 위도에 있는지 파악을 하면서 항해를 했다고 하거든요. 대박. 근데 그러면 이 기술로 남극까지 갔다는 건데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고지도의 진실. 피리레이스 제독은 실제로 남극에 갔었던 걸까요?